58세. 그는 재벌가 장례식장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사이로 낡은 점퍼 하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3년 전 대성그룹 장남이었던 남자라는 것을 상주석에 선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높은 이마, 얇은 입술, 왼쪽 눈썹 끝이 살짝 처진 얼굴. 그 얼굴은 25살 김정우가 결혼식 날 찍었던 사진 속 자신의 모습과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심지어 안경 쓴 모습까지. 이 아이가 내 아들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23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차가운 관 앞에서 그를 덮쳤습니다. 이것은 재벌가에서 쫓겨난 아버지가 너무 늦게 시작한 조용한 속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남자가 23년 만에 알게 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아들도 가족도 이름도 모두 빼앗겼지만 그는 마지막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속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란병원 장례식장 1층 특별호실. 김정우는 복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 하나, 1,200원짜리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검은 양복에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고급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고 향수 냄새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정우는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안에 입은 와이셔츠는 1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져서 실밥이 보였습니다.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액체가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정우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격리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12명짜리 인테리어 회사. 월급은 240만 원. 여기서 월세 45만 원, 공과금, 식비를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를 부르는 이름은 김대리였습니다. 입사한 지 12년째였지만 아직도 대리였습니다. 승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 입금을 확인했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다시 숫자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이 남자가 23년 전 대한민국 5대 재벌 중 하나인 대성그룹의 장남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23년 전 이 병원 6층 VIP 병실에서 아버지가 말했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이름은 오늘부로 족보에서 지운다. 다신 김씨 성을 쓰지 마라. 그날 35살 김정우는 대성그룹 장남이라는 이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은희도 잃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복도 저 끝 특별호실 입구에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은희님. 검은 리본이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이 소식을 사흘 전 인터넷 기사로 알았습니다. 대성그룹 김승재 회장 며느리 별세, 향년 56세. 기사에는 사진이 한 장 실려 있었습니다. 검정색 자켓을 입은 은희의 모습. 50대 중반이었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입꼬리가 처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흘 전 그 사진을 보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사 책상 앞에서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김대리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정우는 그렇게 대답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58세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회색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처진 눈가. 은희야, 내가 그렇게 늙었구나. 나도 그렇게 늙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58세,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는 남자의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특별호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들,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들, 모두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며느리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만성과로래. 재벌가 며느리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힘들긴 한가 봐요. 정우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23년 전 대성그룹 장남 김정우는 세상에서 지워졌으니까요. 호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국화가 가득한 제단. 그 앞에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윤희. 사진 속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상주석 쪽에서 누군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청년이 절을 받고 있었습니다. 22, 3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격에 어깨가 좁았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높은 이마, 얇은 입술, 왼쪽 눈썹 끝이 살짝 처진 얼굴. 정우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25살 결혼식 날 찍었던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안경 쓴 모습까지,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똑같았습니다. 오른손을 왼쪽 손등 위에 올리고 허리를 살짝 숙인 자세. 정우가 긴장할 때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정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23년 전, 은희와 이혼하던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은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정우는 그때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집안에서 쫓겨나는 마당에 아이까지 있다면 은희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정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카드 수납칸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25살 김정우. 결혼식 날 턱시도를 입고 찍은 증명사진 크기의 사진. 검은 뿔테 안경, 높은 이마, 얇은 입술, 왼쪽 눈썹 끝이 살짝 처진 얼굴. 정우는 사진을 들고 다시 호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이 다시 절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과 청년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은희가 아이를 키웠구나. 혼자서. 하지만 정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아들의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가 어떻게 울 수 있겠습니까? 정우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정우는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최은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은혜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래전에 아는 사이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정우는 은혜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 알고 있다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계단 옆 작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 복도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은혜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에 모서리가 해진 수첩이었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제게 주셨어요. 은혜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볼펜으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만약 김정우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온다면 이 수첩을 꼭 전해주세요.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아셨습니까? 네. 고인은 매일 아침 이 수첩에 뭔가를 쓰셨어요. 20년 넘게요. 은혜는 수첩을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준서 씨 보면 옛날 제가 생각나요. 아버지를 찾고 싶었던 그때가요. 정우는 은혜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고인을 위한 의무감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수첩은 당신 거예요. 정우는 수첩을 받았습니다. 손에 닿는 가죽이 차가웠습니다. 수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은희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5일. 준서가 오늘 첫걸음을 뗐다. 정우 씨를 닮아서 걸을 때 팔을 꼿꼿이 세운다. 2005년 9월 12일. 준서가 안경을 맞췄다. 안경을 낀 준서는 정우 씨와 더 닮아 보인다. 안경점 아주머니가 물었다. 아버지를 닮고 싶은 거냐고.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2012년 5월 23일. 준서가 대학에 붙었다. 정우 씨가 다니던 그 대학 경영학과.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첩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025년 2월 10일. 정우 씨, 미안해요. 말하지 못해서. 준서를 부탁해요. 정우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서. 저 아이 이름이 준서입니까? 네. 김준서. 22살이에요. 은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고인은 당신을 기다리셨어요. 23년 동안.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저 아이는 절 압니까? 아니요. 고인은 단 한 번도 당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대요. 그렇군요. 정우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전해주셔서.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뭡니까? 준서 씨는 지금 김 씨 성을 쓰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대성그룹 상속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호적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회장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대요. 준서 씨 어머니가 재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라는 이유로요. 은혜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준서 씨는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녔어요. 지금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취해요. 대성그룹 사람들은 준서 씨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아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비린 맛이 돌았습니다. 그 애는 혼자였군요. 네.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지금은요.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23년 동안 몰랐던 아버지가 지금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우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돕겠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조용히. 은혜는 잠시 정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휴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특별호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상주석에 선 김준서, 자신의 아들, 23년 동안 몰랐던 자신의 핏줄.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2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늦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마. 그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가 마주할 진실이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는 것을.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오후 6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김정우는 골목 건너편 담벼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캔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건물 2층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김준서였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은희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그는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날 밤 정우는 신림동 자취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4평짜리 원룸. 벽지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정우는 스탠드를 켜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2003년 4월 2일. 준서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집그림인데 아빠가 없었다. 선생님이 물어봤대.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 준서가 대답했대. 하늘나라에 계신대. 정우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준서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빠는 너를 버렸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수첩을 넘겼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준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 사진을 달라고 했다. 줄 수가 없었다. 대신 케이크를 사줬다. 준서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 아이가 얼마나 외로운지. 2010년 5월 12일. 준서가 오늘 초등학교 운동회였다. 아버지 달리기가 있었는데 준서는 혼자 앉아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 손잡고 웃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정우는 수첩을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넘겼습니다. 2014년 3월 2일. 준서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김승재 회장이 학교에 찾아와서 교장한테 말했다. 저 아이는 우리 손자가 아니라고. 장학금 신청서를 냈는데 떨어졌다. 회장이 압력을 넣은 게 분명하다. 정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버지 김승재. 82살의 노인은 아직도 사람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준서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2014년 7월 3일.
준서가 중학교 졸업식에서 상을 받았다. 나는 맨 뒷줄에 서서 봤다. 준서가 상장을 받고 객석을 둘러봤다. 아빠를 찾는 눈빛이었다. 나는 손을 흔들 수 없었다. 정우는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반지 하나. 은희와 결혼할 때 끼웠던 커플링이었습니다. 안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J, W, 하트 E, H. 정우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23년 전보다 손가락이 굵어져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은희야, 이 반지 내 거 어디 있어? 아직도 끼고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우는 준서의 자취방 맞은편 담벼락에 서 있었습니다. 2층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6시 50분. 곧 준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15년 전에 끊었던 담배를 사흘 전부터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속이 따가웠습니다. 그때 골목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 청바지, 운동화.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김준서였습니다. 정우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가까워졌습니다. 정우는 준서의 걸음걸이를 봤습니다. 발을 살짝 안쪽으로 모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그렇게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정우야, 너 걸을 때 발 좀 펴고 걸어라. 안짱다리처럼 보여. 준서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띠링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준서가 보였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끈을 묶을 때 허리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는 모습. 정우는 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뭔가를 묶을 때 똑같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정우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우와 비슷한 톤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음료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캔커피 하나를 집었습니다. 과자 코너로 갔습니다. 새우깡 한 봉지. 카운터로 갔습니다. 준서가 물건을 받아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4,500원입니다. 정우는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준서가 돈을 받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정우는 준서의 손을 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정우도 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엌에서 칼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유전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같은 흉터가 있다는 사실이 정우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준서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물건을 집어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우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다. 틀림없어. 걸음걸이, 서 있는 자세, 목소리,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모든 것이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캔커피를 땄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안을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카운터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공부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기로 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정우는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들이 맥주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왔습니다. 계산이요. 준서가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12,000원입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카드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서가 허리를 숙여 카드를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여기 알바 김준서지. 대성그룹 김준서. 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야, 재벌집 아들이 왜 편의점 알바를 해? 돈이 없어.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드를 긁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맞다. 너 서자잖아. 쫓겨난 거지. 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서가 카드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들이 맥주를 들고 나갔습니다. 재벌집 서자가 알바하는 거 보니까 웃기네.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우는 편의점 안을 봤습니다. 준서가 카운터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우는 냉장고에서 이온 음료 하나를 집었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돈을 건넸습니다. 준서가 계산을 했습니다. 정우는 음료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힘내세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는 그 눈을 마주쳤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눈. 감사합니다. 준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우는 골목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정우는 회사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젊은 직원이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제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보세요, 이 표정.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와, 아빠 닮았다. 똑같네.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은희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2018년 9월 5일 준서가 장학금 면접을 봤다. 떨어졌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대성그룹 계열사 임원이었다. 김승재 회장이 또 손을 썼다. 정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성그룹 김승재를 검색했습니다. 최근 기사가 떴습니다. 대성그룹 김승재 회장, 재단 장학금 전달식 참석. 사진 속 김승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82살 중풍으로 쓰러진 지 3년째였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김태준, 정우의 친동생이었습니다. 56세 대성그룹 부회장, 정우가 쫓겨난 후 모든 것을 차지한 남자였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눈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태준은 다른 아이였습니다. 형 정우가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때마다 태준은 소파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표정 없이 아버지 김승재는 장남 정우만 바라봤습니다. 후계자는 장남이다. 태준은 항상 둘째였습니다. 100점을 받아도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90점을 받으면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태준이 100점을 받으면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그때 태준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갈망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한 갈망. 하지만 그 갈망이 어느 순간 냉기로 변했습니다. 정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우 씨 맞으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대학교 장학재단 담당자입니다. 김준서 학생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준서 학생이 신청한 장학금이 심사 중인데요. 보증인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증인입니까? 네. 김준서 학생이 직접 적어주신 번호인데요.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서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은혜였습니다. 은희의 수첩을 전해준 간호사 최은혜. 그녀가 준서에게 정우의 번호를 알려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증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답장이 곧 왔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지인이라고만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요. 정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은혜 씨. 그리고 정우는 한 가지 더 떠올렸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첩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쓰던 연락처 수첩. 12년 전 이사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비읍 항목. 박철민. 경영학과 2년 후배. 옆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박철민. 졸업 후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형, 나 유학 갈 거예요. 형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때 철민은 정우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우는 200만 원을 빌려줬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던 철민이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하려 했을 때 그 200만 원이 철민의 인생을 바꿨다는 건 정우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아직 연락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것 같았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정우는 회사 퇴근 후 곧장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 준서가 출근하는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7시가 되어도 준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시 10분, 20분, 30분. 준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는 다른 알바생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정우는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저기 여기서 일하던 남학생 김준서 씨 아는데요. 오늘 안 나왔나요? 아, 준서 선배요. 그분 어제 잘렸어요. 잘렸다고요? 네. 사장님이 갑자기 해고하셨어요. 이유도 안 말씀하시고. 정우는 편의점 옆 건물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김준서 학생 건으로 왔습니다. 아, 그애요. 이미 정리됐는데요. 왜 해고하신 겁니까? 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정우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위에서 압력 들어왔어요.
위란이요. 대성그룹이요. 그쪽에서 연락 왔어요. 그 애 자르라고. 누가 연락했습니까? 부회장실 비서라고 하던데요. 부회장? 김태준이었습니다. 정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시 고용하십시오. 뭐라고요?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해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든 현금을 모두 꺼냈습니다. 10만 원. 전부였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고용해 주십시오. 10만 원 가지고요. 제발 부탁합니다. 사장은 정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그의 아버지예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딸 있어요. 대학생이에요.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는데 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네. 사장은 돈을 도로 밀었습니다. 돈은 가져가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대성그룹 쪽 사람들한테 해명해요. 나한테는 손에 안 오게 해줘요.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김준서한테 연락해요. 내일부터 다시 나오라고. 정우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골목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은희야, 내가 이렇게라도 갚아야 할 것 같아.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정우 씨, 준서 씨 편의점에서 잘렸다는 거 아세요? 네. 방금 알았습니다. 제가 해결했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부터 다시 출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우 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뭡니까? 준서 씨가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요. 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고인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근데 정우 씨 언제까지 숨기실 거예요? 준서 씨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 혈육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23년 동안 몰랐으니까요. 그의 엄마가 혼자 키울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혜 씨, 정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뒤에서 돕는 것뿐입니다. 은혜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준서 씨가 힘들 때는 꼭 도와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다시 은희의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2018년 9월 5일. 준서가 장학금 면접을 봤다. 떨어졌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대성그룹 계열사 임원이었다. 김승재 회장이 또 손을 썼다. 정우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은희는 23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로 살면서도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대성그룹 사람들은 준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골목 저쪽에서 준서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골목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준서가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질질 끌듯 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멈춰서서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카운터에서 여학생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2025년 2월 25일.
정우는 회사에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결산 자료를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에 2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002년 3월 15일 대성그룹 본사 회장실. 35살 김정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김승재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다. 내가 스스로 망쳤어. 내가 횡령한 10억 어떻게 변명할 거냐? 저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가 동생 탓을 하느냐?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증거가 다 내 앞으로 되어 있다. 내 계좌로 돈이 들어갔고 내 이름으로 계약서가 작성됐어. 그건 태준이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증명해봐.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서류 한 장을 던졌습니다. 이혼 동의서다. 서명해. 이은희는 우리 집안 며느리로 남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너는 아니야. 내가 나가면 은희는 우리가 책임진다. 정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안 돼. 은희는 이미 동의했다. 거짓말입니다. 직접 들어봐. 회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벽면의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은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희 씨, 정우와 이혼할 의향이 있습니까?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우 씨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명했습니다. 김정우.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형? 뒤돌아보니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태준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정우는 태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이 보였습니다. 승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한 가지 더 봤습니다. 승리가 말해 아주 깊은 곳에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준이 평생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형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분노. 태준은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형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형을. 내가 했지. 정우가 물었습니다. 뭘? 횡령. 내가 내 이름으로 한 거지. 태준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증거 있어. 그 한마디에 정우는 알았습니다. 동생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 나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 형이 숨만 쉬어도 칭찬받을 때 나는 뭐였는지 알아. 투명인간이었어.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아들이야. 나도 아버지 아들이라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됐어. 형이 사라지니까 아버지가 나를 봐.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 정우는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은희한테 손대지 마. 이미 형수님이 아니잖아. 이혼했으니까. 경고한다. 은희한테 손대면. 뭐? 어쩔 건데. 형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정우는 태준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몰랐습니다. 그날 은희가 회장실에서 나온 직후
화장실에서 입덧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우는 사무실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23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은희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일 앞장을 펼쳤습니다. 2002년 3월 16일. 정우 씨가 떠났다. 나는 말하지 못했다.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정우 씨는 이미 너무 힘들어 보였다. 내가 임신 사실을 말하면 더 괴로워할 것 같았다. 다음 장. 2002년 3월 20일. 김승재 회장이 나를 불렀다.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 나는 거부했다. 회장이 말했다. 그럼 평생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아라. 대신 정우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 2002년 3월 23일. 나는 선택했다. 정우 씨를 포기하고 아이를 지키기로. 회장은 약속했다. 아이를 잘 키워주겠다고. 거짓말이었다. 정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은희는 모든 것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정우를 사랑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정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준서 씨 장학금이요. 심사에서 탈락했대요. 왜요? 이유를 안 알려준대요. 근데 준서 씨 말로는 면접 때 면접관 중 한 명이 대성그룹 사람이었대요. 또 태준이었습니다. 준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취방이요. 많이 힘들어 하던데요. 알겠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준서의 자취방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건물 맞은편 담벼락에 기댔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장학금 떨어지면 학교 못 다녀. 등록금이 없어. 왜 나만 이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혜 씨, 제가 장학금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준서한테 전화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2층 창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지켜줄게. 그리고 정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수첩. 대학교 때 쓰던 연락처 수첩. 비읍 항목을 펼쳤습니다. 박철민. 정우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철민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김정우입니다. 대학교 선배.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 정우 형이요. 그래, 나야. 형,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아니, 20년 넘었잖아요. 철민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높아졌습니다. 형,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연락하시다니.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시간에 갑자기 전화해서 부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2층 창문에서 들려온 준서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철민아,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형. 뭐든요. 내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어? 서울대학교 장학재단 자문위원이요. 교육학 박사 따고 돌아와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장학재단.
네. 형,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내일 만날 수 있겠어. 당연하죠. 형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죠. 그래. 내일 아침 10시 서울대 장학재단 건물 앞에서 보자. 알겠어요, 형.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괜찮아. 내일 보면 얘기하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장학재단 건물 앞 정우는 건물 입구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2월 말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배가 나온 체격에 머리가 반쯤 벗겨진 남자. 헐렁한 니트에 청바지. 왠지 어설펐습니다. 형? 박철민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형, 진짜 오랜만이다. 세상에, 형 머리 다 샜네. 너도 많이 변했다. 정우는 철민의 얼굴을 봤습니다. 대학 시절 술 마시고 놀기만 하던 후배가 박사가 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철민아, 내가 박사를 다 땄어. 철민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형 덕분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등록금 없어서 자퇴하려고 했잖아요. 정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형이 그때 200만 원 빌려줬잖아요. 그 돈으로 등록금 냈어요. 덕분에 졸업했고 장학금 받아서 미국 유학도 갔어요. 그 정도 가지고 뭘. 형한테는 그 정도였을지 몰라도 나한텐 인생이 바뀐 일이었어요. 철민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진짜 형한테 갚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번호도 바뀌고 주소도 바뀌고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모든 연락을 끊고 살았어. 형,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우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 이야기를, 전처 은희의 이야기를, 대성그룹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장학금이 탈락한 이야기를, 모든 것을. 철민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철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 학생이 형 아들이에요. 혈연상으로는 그래. 왜 얼굴도 안 비춰요? 자격이 없어. 철민은 정우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형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뭐?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힘들어도 남 탓은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철민은 정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형,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요. 뭘? 김준서 학생 장학금. 내가 해결해 줄게요. 정말. 나 자문위원이잖아요. 재심사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성그룹에서 압력 넣었는데. 걱정 마세요. 나한테 방법이 있어요. 정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맙다, 철민아. 형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이 장학금 심사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정우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전에 정우는 혼자 심사팀을 찾아가 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김준서 학생 건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냉담했습니다. 면접 평가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면접관이 누구였습니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문전박대였습니다. 하지만 철민이 같은 사무실에 들어가자 상황이 달랐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철민이 나왔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됐어요, 형. 정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네. 김준서 학생 서류 검토해 봤는데 성적도 좋고 봉사활동도 많아요.
탈락할 이유가 없어요. 면접관 중에 대성그룹 계열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점수를 낮게 줬더라고요. 내가 이에 제기해서 재심사 통과시켰어요. 정우는 철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형, 이 정도 가지고 뭘. 철민이 웃었습니다. 근데 형, 진짜 그 학생한테 얼굴 안 비춰요. 아직은. 언제까지요? 모르겠어. 철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더 힘들어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철민이 물었습니다. 형,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중소기업 격리로. 대성그룹은 나왔어. 23년 전에. 철민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뉴스로 봤었습니다. 대성그룹 장남 횡령 사건. 하지만 철민은 그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 억울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아.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철민이 말했습니다. 형, 나 한 가지 말해줄게요. 뭔데? 형 동생, 김태준. 그 사람 요즘 재단 쪽에 손 뻗고 있어요. 대성그룹이 우리 재단한테 후원금 주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김준서 학생 장학금 탈락시키라는 거. 그리고 철민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 조심하세요. 김태준이 형 아들 존재를 확실히 알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상속 때문에. 김준서 학생이 형 친아들이면 대성그룹 상속권이 생겨요. 김태준이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서는 상속 같은 거 원하지 않아. 그래도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잖아요. 철민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형, 내 충고해요. 김준서 학생 잘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 더. 나 아는 변호사 있어요. 대학 동기인데 법무법인 대표예요. 혹시 모르니까 연결해 드릴게요. 고맙다, 철민아.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정우는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서야, 이제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어. 2025년 3월 2일 오후 5시. 정우는 신림동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준서가 장학금 결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박철민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오늘 오후 4시에 김준서 학생한테 합격 통보했어요. 애가 엄청 좋아하던데요. 정우는 그 문자를 읽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편의점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앉아 준서가 출근하는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50분, 준서가 골목에서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고개도 덜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준서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잠시 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정우는 캔커피 하나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준서가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1,500원입니다. 정우는 돈을 건네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 얼굴이 밝아 보여서요. 준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들어서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서가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손이 잠깐 스쳤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23년 만에 아들과 손을 맞닿은 순간이었습니다. 또 오세요. 네. 정우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아직도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캔커피를 땄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따라 맛이 달았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정우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뵀던 분 아니세요? 이 애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역시 그때부터 계속 여기 오셨잖아요. 제가 봤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랑 어떤 관계셨어요?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 장례식 때 많이 슬퍼 보이셨어요.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 아세요?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죠? 최은혜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어머니의 오랜 지인분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게 혹시 아저씨신가 해서요. 제가 도움을 드린 건 맞습니다. 장학금이요.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지인이 재단에 있어서 부탁했습니다. 준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 아니세요? 정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부터 느꼈어요. 아저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다른 사람들이랑 달랐어요. 편의점에도 자주 오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 맞으세요? 정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정말요. 네. 저는 그냥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을 뿐입니다. 준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구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이상한 질문 드려서. 아닙니다. 그럼 저 들어갈게요. 준서가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미안하다, 준서야.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날 밤 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 씨가 오늘 아저씨한테 물어봤다면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 씨,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뭡니까? 대성그룹 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김태준 부회장이 변호사를 통해 준서 씨 신상 조사를 시작했대요. 언제부터? 일주일 전부터요.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확인했어요. 변호사가 병원에 와서 고인의 의료 기록을 요청했어요. 태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박철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철민아, 상황이 생겼다. 뭔데요, 형? 태준이 움직이고 있어. 준서 신상조사, 의료 기록 조회. 준서가 내 친아들이라는 걸 확인하려는 것 같아. 형, 위험한데요. 알아.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 수 있어. 내일 당장 연결해 드릴게요. 형, 근데 그러려면 준서 씨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이 친아버지라는 걸 밝혀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형, 내일 우리 만나요. 변호사도 데려올게요. 그래. 2025년 3월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정도 회의실. 김정우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두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민과 그의 친구인 변호사 한재석이었습니다. 한재석은 40대 후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정우 씨,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재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태준 부회장 측에서 준서 씨의 출생 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임신 기록, 출산 기록 전부요. 재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친아들로 확정되면 준서 씨에게 대성그룹 상속권이 생깁니다. 김태준 입장에선 그게 위협이죠. 그래서 김태준은 두 가지 방법을 쓸 겁니다. 첫째, 준서 씨를 협박해서 상속권 포기 각서를 받아내거나, 둘째, 기록을 조작해서 친자 관계를 부정하거나. 정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록 조작이 가능합니까? 대성그룹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철민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DNA 검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준서 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준서 씨한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정우 씨가 친아버지라는 걸. 정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언제요? 오늘. 정우는 법무법인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신림동으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정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준서야, 나는 내 아버지다. 23년 동안 몰랐다. 미안하다. 어떤 말로 시작해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신림동에 도착했습니다. 준서의 자취방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은희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준서를 지켜야 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아저씨, 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우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6평 정도. 책상, 침대,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든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은혜에게서 들었습니다. 은희가 입원할 때 병실에 두었던 화분이라고. 준서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우가 의자에, 준서가 침대에.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 군. 네. 내가 오늘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때 준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준서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대성그룹 법무팀 변호사 이동혁입니다. 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대성그룹 본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준 부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대성그룹이랑 상관없는데요. 상관 있습니다. 호적상 김 씨 성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준서 씨가 사용 중인 김 씨 성,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요. 뭐라고요? 준서 씨가 사는 집, 명의가 대성그룹 소유입니다. 몰랐습니까? 내일 10시까지 오십시오. 안 오시면 오후부터 퇴거 절차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서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퍽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저 쫓겨나요. 집에서 안 쫓겨납니다. 하지만 제가 맡겠습니다. 정우는 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준서 군,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정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준서 군 아버지가 맞습니다. 준서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김정우, 준서 군의 친아버지입니다. 준서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3년 전 저는 대성그룹 장남이었습니다. 준서 군 어머니 이은희 씨와 결혼했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닙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정우와 은희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머니. 네. 그리고 나입니다. 준서는 사진 속 정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정우를 봤습니다. 23년이 지났지만 윤곽은 같았습니다.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미안합니다. 변명이라도 해보세요.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왜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났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끝이에요. 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았어요. 운동회 때 다른 애들은 아빠 손잡고 달리는데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졸업식 때 상 받고 객석 둘러봤는데 저한테 손 흔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정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아빠 얘기할 때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크리스마스 때 아빠 사진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케이크를 사줬어요. 저는 케이크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23년 동안 뭐 했어요? 정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가세요. 준서야. 나가시라고요.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내일 대성그룹까지 말하라.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이 명함에 적힌 변호사한테 연락하거라. 정우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와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은희야, 내가 망쳤어. 하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한재석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내일 대성그룹 본사에 같이 가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준이 준서를 불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도 갈 곳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세란병원에요. 무슨 일로? 은희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6일 오전 8시 세란병원 지하 1층. 정우는 은혜에게 부탁해서 은희의 유품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박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실 때 가져오신 거예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옆방 상담실에서 박스를 열었습니다. 제일 위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이미 받았던 것과 다른 수첩이었습니다. 표지에 정우 씨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정우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해. 23년 동안 말하지 못해서
준서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선택해야 했어. 당신을 포기하고 준서를 지키는 것. 김승재 회장은 나한테 말했어. 당신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만약 내가 준서를 낳으면 당신은 영원히 김 씨 성을 쓸 수 없다고. 나는 정우 씨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어. 대성그룹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준서한테 거짓말했어.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하지만 정우 씨, 준서는 당신 아들이야. 당신 핏줄이야. 그 애를 부탁해. 내가 떠난 후에는 정우 씨가 준서를 지켜줘. 이 박스 안에 모든 증거를 넣어뒀어. 정우는 박스를 다시 봤습니다. 수첩 아래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DNA 검사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본인 이은희는 김정우 씨와의 DNA 친자 확인 검사를 동의하며 자녀 김준서의 혈액 샘플을 제공합니다. 날짜는 2024년 12월 2일. 은희가 세상을 떠나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이 샘플 아직 있습니까? 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병원 검사실에 보관 중이에요. 은희가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박스 안을 더 뒤졌습니다.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안에 사진 3장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첫 번째. 어두운 사무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는 남자의 뒷모습. 김태준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사진 두 번째. 같은 사무실. 태준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는 옆모습. 서류 상단에 김정우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사진 세 번째. 태준의 책상 위. 김정우 명의 인감증명서와 계좌 개설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은희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2년 2월 14일. 태준 씨 사무실에 우연히 들어갔다. 정우 씨 명의 서류를 조작하고 있었다. 나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김승재 회장에게 보여줬을 때 회장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협박했다. 이 사진을 밖에 알리면 정우도 준서도 끝이라고. 나는 이 사진을 숨겼다. 23년 동안. 정우는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태준이 정우를 모함했다는 것을. 그리고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했습니다. 정우와 준서를 지키기 위해 23년 동안 혼자서. 정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희야, 내가 이걸 혼자 안고 살았구나. 박스 제일 밑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반지 하나. 커플링이었습니다. 은희의 것. 안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J, W, 하트 E, H. 정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2개의 반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23년 동안 떨어져 있던 2개의 반지가 다시 만났습니다. 정우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우 씨, 괜찮으세요? 은혜 씨, 제 혈액도 채취해 주시겠습니까? DNA 검사하려고요. 지금요? 네. 빨리 해야 합니다. 30분 후 정우는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한 경우 24시간 안에 결과 나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우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30분. 대성그룹 본사 약속 시간은 10시. 정우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초구 대성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차 안에서 정우는 봉투를 꺼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은희가 23년 동안 숨겨온 증거. 이것으로 충분한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택시가 대성그룹 본사 앞에 멈췄습니다. 42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우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3년 전 이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로비를 통과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회장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태준 부회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이 있으십니까? 김정우라고 전해 주십시오. 비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비서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분쯤 후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우는 부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 김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56세.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정장은 깔끔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태준이 정우를 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3년 만이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웃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설마 김준서 그 애 때문에. 준서한테 손대지 마라. 태준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형, 아직도 그 태도야.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도 없으면서 목소리만 커. 정우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태준이 봉투를 받습니다. 뭐야 이게. 열어봐. 태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3장을 꺼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내가 2002년 2월에 내 이름으로 서류를 조작하던 사진이다. 태준은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가 찍은 거야? 은희가.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가. 그래. 은희는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내가 나를 모함했다는 걸.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왜 안 썼어? 23년 동안 너와 아버지가 협박했으니까. 이걸 밖에 알리면 정우도 준서도 끝이라고. 태준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사진 몇 장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정우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은희가 이 사진을 찍을 당시 상황을 메모로 남겼어. 날짜, 시간, 장소, 내가 한 행동까지 전부. 그리고 은희의 육성 녹음도 있어. 은희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증언이야. 내가 뭘 했는지, 아버지가 뭘 했는지 전부 기록되어 있어.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 뻥치지 마. 뻥이 아니야. 지금 내 변호사가 그 자료 전부 갖고 있어. 원하면 검찰에 넘길 수 있어.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형?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은 나를 미워해.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형을 쫓아냈으니까.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근데 형, 나도 형을 미워했어. 평생? 왜? 형은 아버지한테 사랑받았잖아. 태어나자마자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뭐였는데? 둘째, 예비, 보험.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형 이름 부를 때마다 나는 소파 구석에 앉아서 그걸 지켜봤어. 형은 90점 받으면 칭찬받고 나는 100점 받아도 고개 한 번 안 돌려. 한 번도 안 물어봤어. 태준아, 넌 뭘 하고 싶냐고. 한 번도.
태주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들이야. 나도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런데 왜 나만 투명인간이야? 정우는 태준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23년 전의 승리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생 안고 살아온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채워지지 않은 갈망. 태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형을 쫓아내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봤어.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어. 태준아, 이제 내가 해라.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23년을 기다린 거야. 아니, 평생을 기다린 거야. 태준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알아, 형.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형을 모함하고 형수님을 혼자 두고 준서를 괴롭힌 것. 다 내 잘못이야. 태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 한번 시작하니까 끝까지 가야 했어.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버지의 인정도 내 자리도 전부 사라지니까. 정우는 한참을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밑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 뒤를 따라다니던 동생의 모습. 형,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놀자. 정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만 해라. 뭘? 준서한테 손대지 마.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어. 상속 같은 거 원하지 않아. 태준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진짜야. 진짜야, 형. 준서한테는 더 이상 손 안 돼. 정우는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부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정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아들이야. 나도 아버지 아들이라고. 정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버지 김승재였습니다. 장난만 바라본 아버지. 둘째를 투명인간으로 만든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형제는 원수가 되었고 아내는 혼자 아이를 키웠고 손자는 버림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재석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어떻게 됐습니까? 태준이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지는 두고 봐야죠.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결과 나오면 즉시 법적 보호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우는 건물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남긴 사진 덕분이야. 23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았던 그 증거가 오늘 준서를 지켰어. 정우는 택시를 잡아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준서의 자취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어제 준서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가라고요. 정우는 손을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짧게 적었습니다. 준서야, 내일부터 대성그룹 사람들이 더 이상
널 괴롭히지 않을 거다. 집도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미안하다. 아빠가 메모지를 문틈에 끼웠습니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우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서가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잠깐만요. 내려갈게요. 준서가 창문에서 사라졌습니다. 준서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3월의 아스팔트를 맨발로 밟으며 정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2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진짜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예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계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정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준서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젯밤에 박철민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아버지 이야기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대성그룹에서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저를 몰랐던 게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어머니 수첩도 다시 읽었어요. 은혜 선생님이 사본을 보내줬어요. 수첩에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준서가 또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이제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아버지. 정우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화낼 자격이 있어. 23년이잖아. 근데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거. 준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같이 있어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정우는 준서의 손을 받습니다. 차가운 3월의 바람 속에서 22살 아들이 내미는 손. 정우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온 아이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준서가 정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정우는 준서를 꽉 안았습니다. 23년 동안 안아주지 못한 아들을. 미안하다, 준서야. 아빠가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이제라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준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한가운데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희야 봐. 준서가 내 손을 잡아줬어. 고마워. 이 아이를 낳아줘서. 그리고 23년 동안 혼자 지켜줘서. 정우는 준서를 놓아주고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준서야, 일단 들어가자. 발 시려. 준서가 자신의 맨발을 보고 울다가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정우가 말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너한테 해줄 말이 많아. 저도요. 어머니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래. 다 말해줄게.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준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2개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은희의 반지와 자신의 반지. 나란히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반지야.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둔 거야. 준서는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쪽 이니셜을 읽었습니다. J, W, 하트 E,
H.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갖고 계셨구나. 23년 동안 준서는 반지 2개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 반지는 제가 보관해도 돼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어. 준서가 웃었습니다. 그 밤 2사람은 준서의 작은 방에서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정우는 은희와의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희가 매일 아침 싸준 도시락 이야기. 결혼식 날 은희가 너무 긴장해서 서약서를 거꾸로 읽었던 이야기. 준서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수첩에 뭔가를 쓰던 이야기. 물어보면 항상 일기라고만 했다는 이야기. 2사람 다 울었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23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으니까. 3년이 흘렀습니다. 2028년 5월 3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햇살이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은희 상담센터. 작은 건물 1층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 은희의 이름을 딴 센터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우가 들어왔습니다. 61세. 회색 머리가 늘었지만 등은 3년 전보다 꼿꼿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카운터에서 젊은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응, 수진 씨. 오늘 상담 예약 몇 건이에요? 4건이요. 알겠어요. 정우는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면에 사진 1장. 이은희의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은희의 모습. 정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희야, 오늘도 잘 부탁해. 3년 전 대성그룹에서의 명예가 회복된 후 정우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으로 복귀하는 것, 다른 길을 가는 것. 정우는 둘째를 택했습니다. 23년 전 빼앗긴 명예는 돌아왔지만 대성그룹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던 기억, 태준의 승리감 어린 미소, 복도를 뛰어가며 흘렸던 눈물. 정우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대신 은희를 위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생활 상담. 준서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센터 이름을 정할 때 준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 은희 상담센터.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센터를 여는 날 박철민이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화환에 달린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 200만 원의 빚 갚는데 25년 걸렸네요. 앞으로도 갚을게요. 평생. 정우는 그 카드를 사무실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가끔 꺼내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정우는 책상에 앉아 상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은희의 생일이었습니다. 5월 30일. 은희가 살아있었다면 59세. 문이 열렸습니다. 김준서가 들어왔습니다.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서야, 왔구나. 오늘 휴가 아니었어. 네, 그래도 센터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준서는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정우는 준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준서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준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혼자 방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우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23년의 공백은 3년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준서가 정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지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와 아버지 사이를 오갔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다음 날은 다시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정우는 그때마다 뭐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서는 가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이유 없이. 아니, 이유는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쌓인 외로움은 한꺼번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는데 준서가 2시간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었어? 그냥요. 밥 먹자. 다 식었지만. 준서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응. 솔직히 말할게요. 그래. 가끔 화가 나요. 아버지한테.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째서? 이유는 몰라요. 그냥 화가 나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23년 동안 없었던 게 자꾸 떠올라요. 운동회 때 혼자 앉아 있었던 거. 졸업식 때 객석에 아무도 없었던 거. 준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머리로는 아버지 잘못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가슴이 아직 안 따라와요. 정우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 준서야. 화내도 돼. 평생 화내도 돼. 아빠는 그걸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정우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건 내가 옆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혼자였을 때는 화낼 때도 없었잖아.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내. 얼마든지. 아빠는 안 도망가.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된장찌개 다 식겠다. 먹자. 정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준서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준서가 웃는 날은 정우도 웃었습니다. 준서가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은 정우는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밥 먹었니? 답장이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또 보냈습니다. 밥 먹었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매일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은희 생일. 준서가 부엌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응, 먹고 왔어. 거짓말. 분명 또 걸으셨죠? 준서가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만들어 왔어요. 드세요. 고맙다, 준서야. 정우는 김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 당연하죠. 어머니 레시피예요. 정우는 씹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은희가 생전에 자주 만들어주던 김밥이었습니다. 은희야, 준서가 이렇게 컸어.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거 먹어요. 뭐? 된장찌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만들자. 좋아요. 오전 10시. 첫 번째 상담자가 왔습니다. 박민지, 45세.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줘요. 연락도 안 받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져요. 정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지 씨,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할 수 있어요. 제가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무료 법률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재석 변호사. 3년 전 준서를 도왔던 그 변호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희센터의 자문 변호사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제 소개라고 하시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소장님도 아이 키우세요? 정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은희야, 오늘도 한 사람 도왔어. 오후 상담까지 마치고 정우와 준서는 센터 문을 닫았습니다. 정우의 집은 신림동 다세대 주택 3층이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원룸에서 준서와 함께 살기 위해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20평? 넓지는 않았지만 방이 2개 있었습니다. 정우의 방 벽에는 은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서의 방 벽에는 정우가 준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작은 상자 안에 2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서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료 다 있네요. 그래. 다행이다. 준서는 된장, 두부, 감자, 호박을 꺼냈습니다. 능숙하게 재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준서야, 어머니한테 요리 많이 배웠어. 네. 어머니가 주말마다 같이 요리하자고 하셨어요. 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혼자 살아도 괜찮도록요.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그래서 준서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요리, 빨래, 청소,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서가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습니다. 육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드셨죠? 어머니 된장찌개. 그럼 결혼하고 매일 먹었어.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23년 전 신혼집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은희가 냄비를 저으며 웃던 모습. 여보, 오늘 된장찌개 어때요? 완벽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과장하지 마세요. 은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준서가 된장을 풀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다 됐어요, 아버지. 그래. 상 차리자. 2 사람은 식탁에 된장찌개와 밥을 차렸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2 사람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정우는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은희야, 이 맛이야. 똑같았습니다. 은희가 만들어주던 그 맛. 준서도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맛이죠. 그래. 똑같아. 2 사람은 밥을 먹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은희가 남긴 것들에 대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2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네, 아버지. 아버지가 준서한테 미안한 게 많아. 아버지, 또 그 얘기예요. 준서가 정우를 봤습니다. 솔직히요, 아직도 가끔 화나요. 알아. 근데요. 준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그냥 혼자 삼켰어요. 화낼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버지한테 화낼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정우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화낼 사람이 있다는 게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야. 준서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죠? 괜찮아.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하면 되죠. 그래, 조금씩.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월의 별은 차가웠지만 5월의 별은 따뜻했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지난달에 프로포즈 받았어요. 정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 누구한테? 대학교 동기요. 사회복지학과 같이 다닌 친구. 좋은 사람이야. 네. 착하고 성실해요. 근데요. 왜?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친구도 아버지가 없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대요. 정우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얘기했어요. 서로 없었던 걸 채워주자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같이 만들어가자고. 준서가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조금씩 하면 된다는 거.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줬잖아요. 정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23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준서야. 네, 아버지.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우가 준서를 봤습니다. 근데 어머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정우는 웃었습니다. 그래. 은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거야. 준서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희 하고 있어요. 은이야,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6월의 바람.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하루.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속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우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은희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돕는 삶. 준서의 아버지로서 곁에 있는 삶.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되는 삶.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25년 2월 한 남자는 23년 만에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 그 아들이 혼자 자라왔다는 것.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이 모든 것을 혼자 견뎌왔다는 것. 남자는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아들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화를 낼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속죄였습니다. 늦게 시작된 하지만 진심 어린 속죄. 그리고 그 속죄는 완벽하지 않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날도 있었고 밤새 이야기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식은 된장찌개를 같이 먹는 날도 있었고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지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매일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김정우와 김준서, 아버지와 아들. 23년 늦었지만 이제는 함께
은희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